한편 전라도 관찰사 이광은 각도의 지휘관과 연합하여 한양 탈환을 목표화했다. 참고 모은 병력의 규모가 8만에 가깝다. 이제부터 전쟁의 판도는 완전히 바뀔 것이며 그 중심에 나 이광이 있을 것이다. 이광은 이 전투에서 불명예를 씻어야 했다. 그는 일본군이 부산포에 상륙하고 한양을 점령한 20일 동안 사실상 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 시도는 있었다. 5만에 이르는 대군을 이끌고 한양 방어를 위해 진군하였다. 그러나 선조가 북으로 도망가고 한양이 점령되자 그는 다시 전라도로 돌아갔다. 선조는 대로하였다. 외놈의 공격도 없어 병력도 온전하고 조선 최대의 곡창지대라 양식도 넉넉한데 한양을 뺏기는 20일 동안 전라도 관찰사란 자가 도대체 뭘 한 것이야? 평소라면 불러들여 직무유기로 족쳐야겠지만 워낙 위급한 상황에 지휘자를 함부로 바꿀 수도 없었다. 하여 선조는 이광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다. 군을 이끌고 한양을 수복하라는 명을 내렸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광의 무능력을 질책하곤 한다. 사실 이광으로서도 억울한 면은 있다. 경상도가 그렇게 빨리 무너질 줄도 몰랐을 것이고 수많은 장수들이 달아나 버릴 것이라고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조선 최고의 명장이라 불렸던 신립도 비참하게 패하였다. 왕은 도성을 버리고 달아나 버렸다. 이런 상황에 이광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물론 이순신과 곽재우처럼 활약을 펼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넘사벽 장수들. 옆집 학생은 전교 1등 하는데 넌 왜 그렇게 못하냐는 질책과도 같을 것이다. 어쨌든 이광은 이번에는 명예회복을 해야 했다. 다시 군사를 모아 한양 탈환을 목표화했다. 이광이 군사를 모은다는 소식에 충청도 순찰사 윤국형, 경상도 순찰사 김수, 광주 목사 권율 등 각지의 군관들이 합류하니 병력은 5만에서 8만에 이르렀다. 이렇게 모인 군사들을 삼도 근황군이라 불렀다. 마치 후한말 동탁을 치기 위해 유비, 조조, 원소 등 전국 각지의 실력자들이 연합하는 모습과 같았다. 하지만 연희에서 18로 제우는 결국 실패했다. 연합이라 하여 대단한 힘을 발휘할 것 같지만 급조된 조직은 지휘 체계가 엉망이 되고 지휘가 엉망이니 군사들도 갈팡질팡한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서로 손발이 맞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이다. 한양 탈환을 목표하는 삼도 근황군은 어떠했을까? 마찬가지였다. 8만 병력이라 하지만 지휘자는 경험이 없는 데다 손발이 맞지 않았고 군사들은 오합지졸이었다. 한양에 가기도 전에 반란이 일어나 진압도 해야 했다. 그 와중에 탈영병이 속출하는 등 한마디로 개판이었다. 보다 못한 광주 목사 권율이 말했다. 군의 사기가 참담할 지경입니다. 이 군사로 한양을 수복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지금 움직이는 것보다는 사기를 축적하면서 조정의 명을 기다린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광의 생각은 달랐다. 아니요, 외놈들 대부분의 병력들이 북진하여 한양에 남은 군사는 얼마 되지 못하오. 먼저 독선산성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일시에 공격해야 하오. 권율과는 달리 이광의 마음은 급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에 한번 우물쭈물하다가 한양을 지키지 못하는 바람에 선조에게 완전히 찍혔었다. 그런데 또 시간을 놓쳐 한양 탈환에 실패한다면 이번에는 목이 달아난다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광은 어떻게든 진군해야 했다. 한양에는 와키자카 야스하루에 본대 1000여 명이 있었고 부장 와타나베 시치에몬이 600명의 병사와 함께 용인 부근의 북도문산과 문소산에 진을 치고 있었다. 합하여 1600여 명. 조선군 8만에 비한다면 초라한 숫자였다. 이광은 먼저 조방장 백강원에게 명하였다. 그대에게 군사 2000을 내어줄 것이니 북도문산의 외놈들을 격퇴해 주시오. 권율이 반대하였다. 외놈들의 숫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 병력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작은 곳에 시간을 뺏겼어야 되겠습니까? 기왕 여기까지 왔다면 속전속결 한양을 바로 공격해야 합니다. 이광은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나는 외놈들을 하나하나 각계격파할 것이요. 명을 받은 백광원은 북도문산을 공격 일본군 10여 명을 죽이고 진을 불태웠다. 부장 와타나베는 문소산으로 철수하고 한양에 있는 와키자카에게 원군을 요청하였다. 첫 싸움에서 승리한 이광은 자신감이 넘쳤다. 기세를 몰아 문소산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문소산으로 철수한 일본군은 완강하게 저항했다. 적은 고작 600이다. 물러서지 말고 공격하라. 의외의 저항에 조선군은 내심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와, 꼴랑 600으로도 저렇게 버티는데 한양에 있는 와키자카 본대가 오면 우회되겠노. 말이 시델라, 그딴 소리 하지 마라. 그런데 저기다. 6월 5일 와키자카의 1000여 명 군사가 부하들을 구하기 위해 한양에서 달려왔다.
문소산에서 소모전을 펼치느라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조선군은 와키 작가의 본대가 왔다는 소리만으로도 와르르 무너졌다. 와키 작가의 공격에 부장 와타나베도 함께 나와 협공하니 조선군은 견디지 못하고 퇴각하였다. 난중잡록을 이렇게 기록하였다. 백광원 등은 적이 눈앞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윳밖에 들어가 도전했는데 묘시부터 사시에 이르기까지 적병이 잠복하고 나오지 않자 오시에 이르러 아군이 해이해졌다. 이때 외적이 풀속에 엎드려 무릎으로 전진해와 검을 휘두르며 일제히 일어나 아군 가운데로 쳐들어오니 왼쪽에서 못 빼고 오른쪽에서 찍어대고 하여 아군의 전사자가 부지기수였다. 이지시, 백광원, 고부군수 이광희, 함열현감, 정연 등이 모두 이 전투에서 피살되어 대군의 기세가 꺾였다. 와키 작가 기에 의하면 이 승리로 거둔 조선군 수급이 1천여급, 생포한 자는 200여 명이라 하였다. 크게 패한 조선군은 우선 퇴각하여 전열을 정비하였다. 다음날 밥을 지어 군사들을 든든히 먹여라. 오늘 다시 공격할 것이다. 그런데 밥 짓는 연기가 올라갈 때 적병이 산골짜기를 따라 돌입했다. 흰말을 타고 쇠가면을 쓴 장수가 수십 명을 데리고 칼날을 번뜩이며 앞장서서 들어오니 충청병사 신익이 앞에 있다가 그것을 바라보고 먼저 도망가자 10만의 군사가 차례로 무너져 흩어졌는데 그 형세가 마치 산이 무너지고 하수가 터지는 듯하였다. 이광, 김수, 국형은 30리 밖에 있었지만 역시 진을 정돈하지 못하고 모두 단기로 남쪽을 향하여 도망가니 적병 역시 추격하지 않았다. 병기와 갑옷, 마초와 양식을 버린 것이 산더미와 같았는데 적이 모두 태워버리고 떠났다. 이광 등은 흰옷으로 갈아입고 계속해 달아나고 8만 군사가 잠깐 동안에 모두 흩어졌다. 패전한 소식이 행제소에 들어오니 상하가 서로 쳐다보며 한숨과 탄식만 내뿜을 뿐이었다. 조총에 겁먹은 장수들은 그렇게 달아나기 바빴다. 병사들은 오죽했겠는가. 역시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며 달아나니 8만이라는 압도적인 군세는 순식간에 와해되었다. 실전 경험이 없는 무능한 지휘관에 오합지졸의 병사들이 만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뼈아픈 역사이다. 조선군 전사자는 1000여 명 이상, 8만 대병을 감안한다면 그리 많지는 않았고 나머지 대부분은 흩어져 버렸다. 그렇게 야심차게 준비되었던 전라도의 한방, 삼도 근안군은 붕괴되었다. 이것이 용인 전투다. 이 패배로 일본군은 전라도 진궁에 무리가 없었다. 한편 선조의 망명을 요청받은 명나라는 일본의 북상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스러웠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외놈의 기세가 높기로서니 어떻게 수도를 20일 만에 빼앗기고 어떻게 왕이란 자가 이렇게까지 비굴하게 망명을 요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고구려, 고려의 역사를 보십시오. 수십, 수백만의 공격도 막아냈었습니다. 조선이 이렇게 약할 리가 없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우리 명을 치기 위해 조선에게 길을 빌려달라 했다던데 이것들이 처음부터 서로 짜고 우리를 공격하려는 수작이 아니겠습니까? 뭔가 의심스러우니 조선왕의 망명을 받아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지만 조선은 대대로 우리를 사대한 나라입니다. 그런 조선이 어렵다는데 도와주지 않는다면 대국의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사정도 어려운데 지금 체면 따지게 생겼습니까? 조선이 무너지면 다음은 우리가 공격받을 것입니다. 전쟁터를 조선 땅으로 할지언정 우리 명으로 번지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신하들의 논란 속에서 명황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였다. 한편 의주에서 망명 허락만을 눈 빠지게 기다리던 선조는 그래, 명나라에서 답서가 왔다고. 그러옵니다. 답서의 내용은 이랬다. 꼭 오겠다면 의리상 맞기는 어렵겠지만 만약 온다 하더라도 인원은 100명 이내로 하라. 평소에 웬만한 사신이 건너가도 100명을 넘길 것인데 왕의 망명길을 100명 이내로 하라는 것은 사실상 오지 말란 소리였다. 이쯤 되면 자존심 상해서라도 망명은 포기하고 끝까지 싸우자고 나와야 할 것이다. 그래도 선조는 그럼 100명이라도 꾸려서 어떻게든. 드디어 열받은 대신들이 말했다. 전하, 비록 외적들이 가까이 닥쳐왔지만 하삼도가 모두 완전하고 강원, 함경등도 역시 병화를 입지 않았는데 전하께서는 수많은 시민들을 어디에 맡기시고 굳이 필부의 행동을 하려고 하십니까? 신잡도 말하였다. 요동을 건너면 필부가 되는 것입니다. 필부로 자치하기를 좋게 여긴다면 이 땅에 있더라도 피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하가 왕에게 필부라고 하였다. 필부란 신분이 낮고 보잘것없는 사내를 말한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소리였다. 선조 입장에서는 안으로나 밖으로나 치욕적인 순간이었다. 궁예나 태종 이방원이었다면 그 즉시 철퇴가 내려졌을 것이다. 하지만 이때는 달랐다. 선조의 권위는 바닥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막말하는 신하에게 뭐라 할 수도 없었다.
한양에서부터 줄곧 추잡한 모습을 보여줬던 선조를 보며 신하들은 굉장히 실망했었다. 저런 왕을 모시고 지금 뭐하는 짓인가 싶었다. 그런데 명나라가 오지 말라는데도 기어코 가겠다고 하니 속이 뒤집어졌다. 신하의 막말은 홧김에 뱉은 말이 아니었다. 그따위로 할 거면 차라리 왕위에서 내려오라는 속뜻이 담겨 있었다. 여차하면 왕을 갈아치우겠다는 의도도 숨어 있었을 것이다. 선조를 끌어내리고 세작 황희를 옹립한다면 최소한 선조보다는 나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선조는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그렇다면 구원군은 어찌 되었느냐? 명에서는 왜 아직 군사를 보내주지 않는 것이냐? 한편 이순신의 연합함대는 6월 5일 아침 안개가 걷히자마자 당항포로 진격하였다. 이혁기의 전선 25척, 원균의 전선 3척이 합류하니 연합함대의 전선은 모두 51척이 되었다. 이순신의 힘은 이제 일본 수군을 압도할 정도가 되었다. 이순신이 명하였다. 이번 전투에도 거북선을 앞장세워 왜적을 섬멸할 것이다. 거북선은 돌격하라.